안녕하세요. 방문각 민법 설신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7월 8일 지금 현재 시간 2시 되기 전이네요. 1시 55분인데 2교시 민법 시험 문제를 좀 입수했습니다. 해설 강의할 텐데 개인적으로 최근 나와 물채권이 40%로 늘어난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채권을 공부를 하셨던 공부하지 않으셨던 어렵기는 미안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쓰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역대급으로 좀 어려운 시험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유는 일단은 1번부터 보니까 옳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5문장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옳은 것은 나머지 4개를 틀린 걸 정확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보통 10번 문제를 보면 물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복대리 냈고요. 아마 그 출제자가 문제를 배열하다 보니까 그 인쇄 상태에 따라서 좀 배열이 달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시험지에 그 문제를 입력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가면 아마도 배열이 약간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리 관련 부분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는 점, 이게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 부분이 보통의 시험에서 우리 시험이란 보통 2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1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점. 또 가장 좀 욕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권법하고 채권법이요, 그동안 민법 총칙이 60% 나오고 물채권이 40%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그동안 이런 시험 범위가 확립된 게 17회부터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권법에서 20%, 문제수 따지면 8문항, 채권법에서 20%, 8문항. 그래서 총 16개가 나왔던 게 물채권인데, 물론 16개로 내는 것은 똑같이 냈는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물권법에서 9문제를 줍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제가 이의제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공단에 들어가 봐서 출제 범위를 보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 의하면 물권법 20%, 채권법 20% 이내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출제 비율이요,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채권 합쳐서 40%로 되어 있으니까 출제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약간 특징인 것이 물권법이 1문제가 추가돼서 오히려 물론 점수를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법은 40번 같은 질문은 저도 지금 가답안이 나오기 전이라 정답을 확실하지 못합니다, 실은.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가답안을 확실치 못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건방지긴 합니다만은 찾아보고 그랬더니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답안을 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7월 8일 더운 날, 또 지방에는 비 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좀 짜증나고 습하고 이런 날 시험 보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2번, 3번 처음에 봤을 때는 문제가 약간 좀 어렵다라고 좀 느꼈는데 2번, 3번 이렇게 딱 보니까 출제자가 자기가 어렵게 내는 것인 줄 압니다. 알아서 생각보다 물채권은 답이 쉬워요. 그러니까 물채권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아예 어려울 것 같고, 물채권을 그래도 나름대로 방문각에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16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일단은 물권법도 뭐 짧은 지문도 짧은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답이 확실한 게 몇 개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간적인 그 지문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 할지라도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모르는 판례, 또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모르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저도 물권법, 채권법은 저도 생소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도 생소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출제자가 어려울 걸 감안하고 답을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총평으로 따지면 물권법이 평소에 8문제 나왔던 것이 9문제 나왔다는 게 이고, 두 번째 특징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연달아 5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처음에 접하기에 약간 거부감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점들. 그래서 고득점은 쉽지 않아요. 고득점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40번 같은 불법행위 관련 파트,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올해도 40번은 불법행위인데 부진정 연대 채무를 물어보는 그 관계가 대단히 까다롭다. 그래서 부진정 채무라고 나오면 각각 과실상계의 비율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약간 응용력에서 40번이 좀, 저도 40번 한 10분 이상 쳐다봐가지고 답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가답안 나오기 3시간 전이라 그냥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법 문제 1번 보죠. 1번 옳은 겁니다. 답은 4번인가요? 관습법이 사회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죠. 그래서 이미 법적 확신에 관한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그 관습법이 사회 질서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관습법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틀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번 지문. 어떤 수험생이 2번 지문 가지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시험 끝나자마자 물어보는데 뭐긴 뭐야? 답은 2번이지. 1번. 매매 예약 완결권, 청구권 아니다. 형성권입니다. 3번 지문. 채권자 취소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한다. 4번. 연기적 항변권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에요. 연기라는 것이니까, 연기니까 상대방 권리를 저지할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는 권리지 너 그런 권리 없어요 라고 소멸시키거나 박탈시키는 권리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아닙니다. 이걸 언제 배웠냐면 이런 권리를 채권자 대입권할 때 했다. 채권. 그래서 임대인 차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대입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읽어본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답은 2번이죠. 왜 법조항이잖아. 183조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거의 서비스급입니다. 옳은 건데요. 옳은 것. 자, 2번 지문. 실종 선고가 있다 할지라도 시체가 없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리 능력을 상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옳은 걸 찾는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답은 2번이 뻔합니다. 자, 3번 지문. 인정사망은 사망 추정이에요. 따라서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다. 반대 증거만 나오면 추정 효력은 뒤집어질 수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와서 보죠. 4번. 자, 읽어보죠. 17세인 갑은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옳은 겁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갑이 성년자, 미성년에서 성년자가 된다면 상대방은 성년이 된 갑에게 촉구할 수 있죠. 틀렸고. 2번 지문. 자,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죠.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의 동의를 얻어야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것은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3번. 자,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계약을 추인할 수 있죠. 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내 새끼가 여전히 미성년자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상대방이 악이어도 최고 촉구할 수는 있죠.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몰랐다. 선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자에게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지문.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지문. 한번 요 지문은 작년도 기출. 그래서 매년 나오는 기출이라 보시면 돼요. 자, 주어가 성년 후견인이 자신을 능력자로 속였다. 그러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 피성년 후견인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취소할 수 있죠. 왜? 믿은 사람이 잘못이니까 성년 후견인의 권한 중에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즉 성년 후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이름이 바보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질문 틀린 이유.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틀린 이유. 반드시 한정 후견 종료 심판하고 새로운 심판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4번.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심판 없으면 행위 능력자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피한정 후견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그 후 한정 후견 심판이 종료되더라도 심판 종료는 소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종료되어서 능력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제한 능력자이었을 때 했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틀렸습니다. 자, 6번.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수업 시간에 계속 거풀 모면서 강조했던 거. 부재자가 사망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이니까 법원서 끝내라. 법원서 뽑고 법원서 끝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설령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것이 센스고 감인데요. 지금 7번 지문인가? 7번 지문? 7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민법 총칙 특강할 때 요 지금 4번 지문이 있을 거예요. 4번 지문이. 4번 지문이. 자, 무슨 얘기냐? 자, 하나의 토지가 있고 여기에 수박밭이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수박 서리를 막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원두막을 지어놨다. 그러면 자식대로 표현하면 수박밭이 주된 물건이고 주물이고요. 그 수박 서리를 막기 위해서 도둑놈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원두막 일종의 종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주물 종물 관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수박밭 주물을 20년간 점유해서 수박밭을 시효로 취득했다면 원두막도 당연히 취득하느냐? 그건 아니올시다다. 그건 아니올시다. 이유는 뭐냐? 시효 취득은 점유해야 한다. 따라서 수박밭인 주물을 점유한 상태라면 주물은 취득할 수 있지만 만일에 원두막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면 원두막은 취득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원두막까지 함께 점유해야 취득시효한다. 그래서 4번 보셔봐.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 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1월달, 2월달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민법 총칙만 또 특강했을 때 이 지문이 다른 시험 기출문제인데 눈에 띈다. 그래서 의미는 좀 알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8번 지문. 옳지 않은 것. 저도 8번 지문을 좀 보면서 좀 쉽진 않겠는데 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3번 질문, 3번.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토지의 일부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라고는 배웠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 전체 토지가 X토지 중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요게 토지 일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이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서 토지 일부를 시효로 취득했다면 요 토지 일부는 등기하셔야지 무조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분필 절차. 그러면 분필이 안 되면
토지 일분이 전부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따라서 요 부분만 분필해서 취득시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한 필요,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필 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 칠판. 토지 일부도 취득시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시하기 위해서 등기하셔야죠.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9번 질문. 옳지 않은 것. 역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모든 법인,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하고 싶은 얘기는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이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이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조항에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도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도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으면 효력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좀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10번입니다. 갑의 임의대리인 을은 본인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병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복대리인 병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 맞죠? 1번이 답이지. 뭐 거의 서비스급이야. 복대리인은 자신을 뽑아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1번이 정답. 나머지 질문 틀렸습니다. 자, 11번. 거의 서비스급.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거.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1번이 답이고. 자, 12번. 옳은 겁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에 될 수 있죠. 하고 싶은 얘기 칠판. 모든 법인, 그것이 사단법인이든 그것이 재단법인이든 모든 법인의 공통적인 법인의 해산 사유가 몇 가지 있다. 1번. 존립 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것 등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한다. 두 번째는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해산한다. 공통이잖아. 따라서 재단법인도 목적을 다 달성했어. 그럼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물론 한 김에 세 번째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파산이죠. 파산. 네 번째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걸 물어보는 거니까 1번 질문 틀렸고. 자, 3번 질문.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4번 틀린 이유.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재단법인? 잠깐만. 재단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처가될 필요적. 목, 명, 사, 자, 이까지네. 그렇죠.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했을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의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청산의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존속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13번. 원시득입니다. 그래서 답을 설명할 필요 있나요? 자, 그래서 디귿번 취득시효 원시 맞죠? 기억번 유실물 습득 원시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은 원시취득이다. 틀리시면 안 되는 질문 같으니까 방문각에서 저한테 배웠던 여러분이라면 거의 서비스급 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름대로 좀 죄송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틀려서 속이 쓰릴 텐데 저는 껌이다, 쉽다, 이것도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현이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반복해 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14번 역시 틀리시면 안 되는 질문 같죠? 5번인가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운계약서다. 그렇죠?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 거의 서비스, 경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었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4번 유찰되어서 5번째 만에 낙찰되어서 낙찰가를 보니까 1억 3천이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3천에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의 규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라면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16번. 야, 어렵네, 어려워. 자, 16번. 어렵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삼자가 나오면, 삼자가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요 무효 가지고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올해도 무조건 3자가 낼 것이다. 그런데 3자 아닌 놈은 누굽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는 3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3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내지는 대지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제가 확실했는데 3자는 나온 게 맞는데 이게 애웠던 게 없어요. 애웠던 게.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어려워요. 다만 찍어야 돼. 2번 아니다. 채권 압류에서 3자 맞죠? 그 다음에 3번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를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자 맞습니다. 자, 4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예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3자 맞으니까 찍더라도 2번, 3번, 4번은 빼고 찍으셔야 돼. 그래서 1번 아니면 5번인데 잠깐만. 근데 5번을 보니까요. 이게 말장난이네. 말장난. 자, 5번은 저희 시험 한번 기출이에요. 자, 칠판 보셔봐. 자,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면 내가 처음에 2년 전에 너한테 줬던 임차 보증금 1억 주세요라고 임차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요. 임차인이 병에게 요렇게 가장으로 양도했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 병의 이름은 누구냐? 요 병의 이름은 채권의 가짜 양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이 병에게요. A라는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A가 병한테 1억을 받을 돈 있어가지고 1억을 담보하려고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얘가 압류했고 이렇게 추심명령 받았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보셔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 병의 채권자 A가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누구냐? 그 채권자가 얘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나 추심명령 받은 요 A는 3자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가 누구냐? 요놈 가르쳐요. 요놈 가르쳐. 요놈은 허위 표시 당사자지. 얘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이지 3자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래요. 혹시 그 방문가 말고 우리 이제 이 기출문제 동영상은 오늘 2023년 7월 8일 날 강의를 지금 제가 가다반 나오기 전에 찍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도 볼 수 있고 12월에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문각 수험생이 아니라면 다른 학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보셔봐. 이걸 설명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혹시 당사자는 3자가 될 수 없어. 얘하는 얘. 그러니까 필주자가 16번 같은 경우에 말을 만든 게 도대체가 제가 문제를 바꾸고 나서 이 새끼 진짜 출제자 참나 이게 한국말을 배운 건지 이게 요즘 그 수능으로 따지면 국어 몇 점 맞았을까 걱정돼요. 임차 보증금 발한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식명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누구야? 얘가 아니라고 지금 얘를 압류한 채권자고 얘는 그 채권자야. 참 하여간 용납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깔끔하게 문제를 봤대. 아니 이렇다고 해서 제가 출제가 있어 보이나? 좀 제가 예상한 문제 제가 이런 거 다른 시험 좀 안 보고 들어오나 이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번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자, 17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을 줍니다. 그래서 1번인가요? 계약이 해제되어도 취소할 수 있죠. 1번. 생각할게요. 제가 가장 착오가 나오면 1순위가 뭐였어? 증명책임 5번 있잖아. 5번. 착오 나오면 무조건 1번은 나온다.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적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한다. 5번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18번. 자, 어렵습니다. 평소 기초만 했던 분들은 어려운데 자, 이건 좀 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그 방문각에 있었던 기본 심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그 18번의 취지는 이겁니다. 병이라는 3자가 갑이라는 표우자를 사기치고 강박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한 갑이라는 표우자가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을이라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3자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 갑은 이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는 뭐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어느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조항이 110조 제2항이다. 그러면 110조 2항의 이 3자가 누굽니까 해서 1번 질문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은 놈이다. 동일시할 수 있는 놈이니까 3자가 될 수 없지만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3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역시 작년 11월 달에 있을 기본 과정에서 설명했고 또 언급했던 것처럼 1월 달 후반부 2월 달 초에 있던 민법 총칙 어려운 특강 했을 때 그때도 이 질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넘어갈게요. 자, 19번 옳은 겁니다.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시가 아니라 발송시입니다. 2번 사원청의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통지가 발송하면 되죠. 틀렸습니다. 4번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이다. 보통우편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라면 도달로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5번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처리 안 돼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가요? 자, 의사를 보낸 다음에 사망하더라도 민법 111조 2항에 의하면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표현들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수업 시간에 그렇게 계급품 물었다.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없죠.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21번입니다. 21번은 잠깐 다시 볼까요? 우리 민법 135조에 의하면 자,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본인이 계신다. 본인이 을이라고 하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에게 내 땅을 팔아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 을의 이름이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이다. 이 상태에서 무권 대리인이 벽한테 가서요. 다른 말로 상대방한테 가서 저는 땅 주인의 갑이란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 됐나요? 이때 상대방은 그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더라.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선의 무과실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계약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든가 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민법 535조 칠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제일 강조했던 지문.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렇게 연습했잖아. 따라서 무권 대리인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는 사실 선의 무과실로도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얘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을의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의 위협으로 야기돼. 그러면 을은 잘못이 없잖아. 제3자로부터 사기당해서 대리한 거야. 그럼 난 잘못이 없고 을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이 말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병에게 무권 대리인이란 책임을 줍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에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이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28번 옳지 않은 거. 문제를 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답은 3번이에요. 틀려도 돼요. 근데 쓸만한 게 왜냐하면 답은 3번인데 3번 지문 정확하게 기억이 2021년 4월 달에 치러진 감정평가사 31회 기출문제 같아요. 지금 이 지문이. 그때도 감정평가사에서 기출문제가 요거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사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강문각에서. 근데 요 기출문제 3번은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군데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민법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보는 민법 시험은 가장 먼저 가맹거래사, 그다음에 사무사, 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8개 시험이 있는데 올해 시험은 상당히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거의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중에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지문이 3번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3번 지문은 제가 다른 시험에도 본 적이 없어. 기억나는 게 감정평가사 2년제 기출이에요. 그래서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에서 위반한 경우라면 일부 개별 채권만 추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3번 제목 틀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다만 나머지 지문들이 쉬워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면 무효 확정이다. 무효 확정되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맞고. 자, 2번.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했잖아요. 자, 이 6가지만큼은, 이 3가지만큼, 총 9가지만큼은 반드시 애우고 시험을 접수하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언제 무효 확정됩니까? 6가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참탈하는 계약이라면 무효 확정 나와 있네, 이거. 2번.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도 무방하겠죠? 옳은 얘기고. 자, 5번. 추인은 반드시 알고서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23번 부관입니다. 옳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관 얘기할 때 이제 내년엔 제가 또 계급 물겠죠. 우리 민법 150조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서 설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조항이 150조 제1항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서 방해의 의미가 고의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됩니다. 요 과실이 올해 산업인력공단 시험 문제 7개 시험이 6개 시험에서 4개 이상이 나왔던 기출이다 보니까 요거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150조가 나오긴 나왔는데 요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보세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면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방해 행위시가 아니라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산하는 시점이죠. 근데 시험 지문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 아니에요. 그러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산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4번 옳은 겁니다. 기억번. 소유권에 기하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자, 니은번 틀리면 안 돼.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 6개월로 나와 있지만 6월의 기간은 제척 기간이지만 우리 판례가 6월에 손해배상 청구권만큼은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사실상의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있더라도 시효는 진행하죠. 시효가 진행하니까 소멸시효의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3번이고요. 자, 25번. 이제 물권법으로 오는데요. 일단 이번 시험의 특징이 물권법이 8문제에서 9문제로 늘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문제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합의해야 되지 않나? 합의? 그러니까 또 거품 무는데 출제자 이놈이 과거의 기출문제를 안 보고 들어온 거야. 아니, 최소한 그 출제자들도 제가 수업시간 너무 얘기하잖아요. 수업시간 출제자가 아닌 얘기로 물론 유명 대학교 교수님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유명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시험 들어갈 일은 없어. 그러면 아니 그럼 최소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은 어렵게 내는 건 상관없는데 최소한 출제 범위는 맞춰줘야죠. 공단 들어가니까 물권법, 채권법 합쳐서 40% 이내래. 40% 내외에서 내는 거니까 올해 시험처럼 물권법 9문제, 채권법 7문제 내도 돼. 그런데 이런 것이 그동안 이래 왔으면 묵인할 수 있어.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물권법 8개, 채권법 8개 이게 관행했단 말이야. 관행. 그럼 당연히 8개, 8개 줘야지. 나만 흥분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흥분할 일이 없어. 왜? 어차피 틀리니까. 근데 문제는 강의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내년에 10개 나오고 6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내년에 7개 나오고 이거 9개 뭐죠? 9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강의를 어떻게 하냐고 지금. 또 진짜 또래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물권법 16개 내고 채권법 안 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최소한 예측 가능한 시험을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물권법 8개, 채권법 8개가 굳어져 있어. 일종의 관법이야. 너무 짧나? 어쨌든 간에 그걸 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개념 없는 새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물론 채권법이 한 문제 줄어가지고 물권법을 중점을 하신 분들한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올해 시험의 특징 출제자 반성해야 돼. 제가 봤을 때 반성해야 합니다. 일단은 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산업인력공단 내에서 했던 40% 이내의 범위는 지켰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선은 지켜줘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25번 옳지 않은 거 4번 맞추죠.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죠. 등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셔야 합니다. 4번 지분 틀렸습니다. 26번 등기 또 나왔습니다. 항상 강조했던 거. 선차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은 후행 등기, 후행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자,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 1용지주의인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 용지가 2개 있더라. 이랬을 때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래서 정확하게 2번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질문 읽어보시고 27번 옳지 않은 거. 야, 저도 4번 같은 지문은 좀 생소해요. 물론 다른 시험 자격증에서는 보긴 했습니다만은 또 1번 같은 지문도 생소해요. 2번과 3번은 눈에 띄는데 그래서 어렵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5번이 확실하네요. 5번. 타주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손해 전부배상이다.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이면서 선이라면 현저익 배상이지만 소유의사 있는 자주인데 악이라면 손해 전부이고 그러면 역으로 소유의사 없는 타주자는 선악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8번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인가요?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하면 시효 완성자에게 체불이행 아니죠.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어도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 없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9번 옳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9번의 판례들을 다 알지 못해요. 3번은 저희 시험 빈출이다 보니까 3번은 틀린 게 확실해.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하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지분권의 기초에서 그런 행위하지 말라라고 행위의 정지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기출이가 없고 3번 틀린 건 확실한데 나머지 지문이 좀 생소합니다. 저도 2번과 4번 판례를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5번 지문은 눈에 띕니다. 왜 5번 지문을 얘기할 때 수업 시간에 판서를 벌이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권자의 청구 방법에 법원이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청구자가 공유 토지를 세모로 쪼개주세요 라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세모로 쪼개달라는 청구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세모로 쪼갰다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처리할 수 있어. 세모로 쪼갰다가는 어떤 토지는 길이 있고 어떤 토지는 길이 없을 수 있으니까 청구권자의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5번이 정확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0번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가만히 보니까 말은 그럴싸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가 맞아요. 왜? 물권행위니까. 근데 처분행위는 맞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지상권 설정 계약은 계약하는 것과 설정은 다른 얘기야. 지상권 설정 계약과 실제로 지상권 설정은 다른 얘기라고. 다시 제가 들어보셔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건 다른 얘기라고. 야, 돈 빌려줄게 라고는 약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가 맞는데 문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은 의무부담행위야 이것은.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지상권 설정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31번 좀 쉽게 줍니다. 1번인가요?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다.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번 틀렸습니다. 자, 32번 서비스급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금 1번부터 32번까지 보는 중에서 가장 서비스가 아닌가. 지역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3번 옳은 겁니다. 제 공부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2번, 3번 판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있고요.
그런데 답을 찾는 것은 5번이에요. 왜냐하면 5번은 저희 시험 2번까지 3번 나왔어요, 지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에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용의권을 가진 지상권자 임차인이 임차권 지상권에 기해서 건물을 축조한 뒤 현재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2번 나왔던 기출문제라 기출문제가 연습에 돼 있으신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이 좀 어려워도 5번을 답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34번. 또 냅니다. 작년에 냈더니 또 내요. 지명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지명채권 양도했다면 그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통지를 대리할 수 있느냐? 대리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 25의 기출문제잖아. 지금 또 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라. 근데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양도인이 통지하는 게 맞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양수인이 대리를 들어간다. 그래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1번 기억본 보세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병이 갑의 대리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관한 위임을 받았다면 병에 대한 양도 통지력이 있습니다. 결론만 정리. 양도 통지, 대리, 위임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도 지금 요거까지 포함하면 3번 나왔던 기출입니다. 보세요. 채권 양도를 당사자끼리 금지하는 특약할 수 있어. 그런데 법에 뭐라고 했냐면 설사 지명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우리 법은 누구에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대.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대. 그러면 선이니까 선이 무가 실을 수 있지만 선이 하면 경과실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선이 아니야? 선이 맞죠? 그러면 선의의 3자니까 경과실 있는 선의의 3자도 대항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갑이 을과 양도 그 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병이 그 특약에 과실로 중과실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병은 을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디귿번 읽어보시면 되겠어. 어쨌든 간에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요 채권법부터는요. 지금 디귿 판례는 법조항 아니라 판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답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34번을 보기를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보기를 줬으면 저도 답이 아리까리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억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확실히 틀린 게 맞고 니은은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억은 확실히 틀렸고 니은은 맞아. 기억은 저희 시험에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 20회 기출문제고 요건 21회 기출문제도 같긴 해요. 그리고 니은은 작년 기출문제이면서 요것도 22회 기출문제 같아.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요것만 정확해. 그러면 기억이 디귿이고 니은이 오라는 사실만 알면 디귿이 뭔지를 몰라도 보기를 찾는 지장이 없어요. 왜? 보면 옳지 않은 걸 틀린 걸 물어보니까 일단 니은문 들어가면 틀렸죠. 그러면 3번, 4번, 5번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근데 기억이 확실히 틀렸어. 답은 1번이지. 저도 그렇게 찾았습니다. 일단 빨리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디귿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일단 과거 기출문제고. 자, 35번. 옳은 건데요.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지금 4번만 판례고 1번, 2번, 3번, 5번이 법조항입니다. 5번만 정답.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이 된 자. 누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에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뭐한다? 포함한다. 법조항입니다. 읽어보시고 1번 장래의 채무 보증할 수 있습니다. 2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항 440조 외우셨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자, 3번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보증인의 보증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를 대행할 수도 있대요. 저도 처음 본 판례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5번입니다. 자, 36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키워드 4번. 합의 해제다. 합의 해제라면 합의 해제에 의해서 계약 해제되는 순간 해제에 관련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7번. 역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니은번. 저당권 행사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디귿. 매매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자, 타인 권리 매매다.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으니까 기억법만 정답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급 갑니다. 38번 도급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공사 집을 지어주기로 계약을 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누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보 책임을 집니다. 도급인께서. 그런데 아니 수급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비가 새더라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수급인이 약속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근데 수급인이 그 하자를 알면서 한 담보 책임 면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요즘은 이제 내년도 이제 강의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지금 우리 시험 유형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39번은 부당이득이고 40번은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출제자가 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 장담 못하겠습니다만은 부당이득 관련해가지고 제가 채권법 시간에 또 우리 문제 풀 때 법조항 740조부터 749조까지 법조항 읽어드린 것 같아. 그 중에 749조 1항을 보면 4번인가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 봅니다. 그래서 4번 집은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0번이 이제 문제 40번인데요. 갑의 고의와 의뢰 과실이 경합하여 공동 불법행위로 병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의 의뢰에 대한 병의 과실이 각각 10%고 50%고 인정되었고 갑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졌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복선이 나옵니다. 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도 발생하지만 과실도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채권자의 과실만큼은 참작해서 가해자,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게 과실상계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가해자가 피해자,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경우에 그놈에게는 과실상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기억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갑에게는 참작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제 갑은 1억을 다 제합니다. 3천만 원 갚아서 7천만 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니을번이 약간 2천만 원인데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전액을 변제해야 3천. 자, 그럼 을은 과실 50%니까 1억 중에도 50%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